자, 안녕하세요. 우리 환경공학과 1학년 환경과학 7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그 5장 인간에 대한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6장, 바로 6장, 물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전공이 물이에요. 환경공학에도 다양한 그런 어떤 영역이 있는데 제 전공은 물 쪽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석사와 박사는 하수와 폐수 처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분야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해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재밌는 이야기도 마구마구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타깝고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강의라는 것이 쌍방향 액티비티라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따라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쌍방향 액티비티라서 여러분이 앞에서 더 즐거워하고 더 이제 알고 싶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저는 더 열심히 많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그런 어떤 환경과학 교재와는 달리 이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사실상 물의 양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더러운 물로 고통받고 있지 않고 부족한 물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더러운 물로 고통을 받던, 예를 들면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천, 개울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난다. 이런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놀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깨끗하지 않은 물로 고통받던 시대는 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천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가 먹는 물에 있는 미량 유해물질과 그리고 물 부족,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어떤 챕터 6, 그 교과서의 제6장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이 되겠어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넣어본 제목인데요. 물을 마구 뽑아 쓰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수도꼭지에서 물을 많이 뽑아 쓰다가는 결국 물 부족 현상을 직면하게 될 테고, 왜 항상 수도꼭지를 열면 콸콸콸 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한 혜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순간 끊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왜 끊길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전지구적인 물의 그런 어떤 가용량,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이 지속 가능한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하수 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적절한 처리, 그러니까 사실 자연수는 그렇게 수돗물처럼 깨끗하고 맑지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 떠다니는 그런 어떤 뿌연 물질들을 처리하는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수도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꼭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물을 상수라고 하죠. 수돗물. 그렇게 얘기하죠. 수돗물 또한 지하수뿐만 아니라 수돗물 또한 우리 그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사실상 어느 순간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구 뽑아 쓰다가는 왜 우리는 거짓골을 못 면할까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 물음표. 왜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까요? 왜? 자, 거짓골을 못 면하는 이유는 못 씻어서. 네, 씻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네, 거짓골을 못 면해요. 씻을 수 있는 물도 없어질까? 노노노. 네, 먹는 물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삶의 그 어떤 뭐랄까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생명체의 7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체의 그 어떤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물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량의 물을 음용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보건학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즘 한창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생을 잘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인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물을 많이 끌어다 쓴다든지 하는 것과 도시개발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도시개발이 물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알아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도시개발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지하수. 여러분, 싱크홀 사건 많이 이렇게 접하죠? 요즘 들어서 붙죠? 그죠?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지 않으면 그죠? 그 구멍이 생기는 순간 차량이 그 안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의 이용과 관련이 있어요.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흥미로워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지구촌 물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동영상이 꽤나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흔한 듯 하면서도 참으로 귀중한 자원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중요한 수자원인 우물과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마다 우물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우물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해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벼를 재배해온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죠.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경제개발 5년 계획, 4대강 유역 등으로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됐죠. 이렇게 물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물 부족 국가로 꼽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물 스트레스 정도가 40%를 초과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루 평균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0리터 정도라고 해요. 페트병으로 140병 정도라니 어마어마하죠? 세탁기를 돌리는 데만 56.4리터로 28병이 넘게 쓰이는데요. 샤워하는 데는 45.1리터, 22병이 넘게 쓰이죠. 그리고 변기에는 하루 평균 70.5리터, 35병 이상이 사용되고 있었네요. 그리고 설거지 등 부엌 일을 하는 데만 59.2리터로 29병이 넘는 물이 필요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쓰면 수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은 1세제곱미터당 660원으로 생산 원가의
83.8%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도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네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의 두세 배 수준이죠. 국가별 물 사용량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1인 1물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280리터고 호주가 224리터, 덴마크가 188리터, 독일은 150리터죠.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 사용량은 훨씬 더 적네요. 소말리아가 8.9리터, 말리가 8리터, 잠비아가 4.5리터밖에 안 되네요. 우리도 물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의 전쟁은 깨끗한 물 쟁탈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다잖아요. 실제로 1967년에 발생한 전쟁도 그 본질은 요르단강을 둘러싼 물 전쟁이잖아요.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걸쳐 흐르는데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서 물길을 차단하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물을 물수를 쓰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가장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가장스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자 자원인 물, 네, 물수를 쓰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YTN 사이언스 굉장히 동영상이 좋습니다. 이번 챕터의 핵심 질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지금 인류 70억 인구가 사용하기 위한 물 수요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 물 순환, 우리는 전지구적으로 물이 순환하는 그 고리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실상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은 과연 우리가 쓰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지구의 어떤 부분에서는 물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물이 풍부한데 그런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당연히 지구의 그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어떤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곳은 사막으로 지내왔고 어떤 곳은 물이 풍부한 곳으로 지내왔는데 요즘 들어 그러한 물 분포의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패턴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교과서의 맨 마지막 챕터인 기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후변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물을 사용하는가, 얼만큼 물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 물 부족이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출처는 여기 표기했고요. 자, 일단 물이 부족해요.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있어도 굉장히 키 작은 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듬성듬성 나 있는 풀, 한눈에 척 봐도 말라 보이는 땅에 지금 그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이 머리에 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 부족이 마신 혹은 가족이 마실 물을 뜨러 하염없이 걸어가요. 하염없이 걸어가면 아주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을 만난다든지
어떻게 보면 우물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조그만 하천을 만난다든지 이러한 곳에 가서 물을 취합니다. 거기 가서 물을 이렇게 여기 동이에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담고 다시 또 하염없이 걸어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걸어오면 차마 그 흙먼지가 흙알갱이가 깔아앉지도 않은 물을 다 깔아앉지도 않은 뿌연 물을 그 물을 이제 취합니다. 여기서 제가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몸을 씻는 데 쓴다든지 심지어는 마시는 데까지 쓰이셔 하죠. 그럴 경우에 사실 굉장히 영리한 그런 어떤 한 아가씨는 물을 동이에 담을 때 자기의 치마폭을 이렇게 동이 입구를 덮고 그 물이 치마폭에 걸러져서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보다 그 동이 안에 큰 흙 알갱이나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막는데요. 그 생활 수준에서 그리고 그 문화 패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수 시스템이죠. 그죠? 가지고 와서는 그 어떤 소독 과정도 없이 바로 그 물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이 물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병균, 병원균, 그리고 기생충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제거 없이 바로 몸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을 또 우리 전공적인 용어로 수인성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 있는 병원의 총 침대의 반 이상은 이런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누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야 사실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그 어떤 이물질이나 뭐 냄새가 나봐야 여름철에 흙냄새 정도 약간 아니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과도하게 염소 소독을 한 소독 냄새 약간이 나는 그러한 수돗물을 먹을 뿐이지만 취할 뿐이지만 사실 그런 건 굉장한 혜택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주기만 하면 깨끗한 물을 받아서 세수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이 평소에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누렸겠지만 굉장한 많은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내는 이 나라의 굉장히 선진화된 공공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지구정물 순환 가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떠한 물을 받아 쓰게 되는가? 그래서 이 하이드롤로직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수문학적 순환이라고 우리 전공 용어로 유식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환경공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네, 물의 순환이라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테지만 물의 순환, 전지구정 물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부르기보다는 하이드롤로직 사이클, 즉 수문학적 순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전공 좀 했는데 이런 어떤 효과를 낳죠. 이 수문학적 순환이라는 것은 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로 시작해서 무엇을 형성합니까? 구름을 형성하죠. 구름을 형성한 후 이렇게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다가 어떤 구름에 있어서 이제 수증기 알갱이의 무게가 구름으로 떠있기 너무 무거워지면 내리는 게 액체 혹은 고체 상태의 뭡니까? 눈. 이런 어떤 강수 현상을 지나. 그래서 강우량하고 우리 강수량은 계속 앞으로 넘어가네. 강수량은 강우량 더하기 강설량이 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릴 경우에 강우량이라고 하고
눈으로 내릴 경우에 강설량이라고 하고, 강수량은 이 두 가지를 합한 양이 됩니다. 하와이의 속담에 하늘이 울어야 땅이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물이, 눈이 내려줘야 땅에 수분이 공급되는 그런 부분을 일종의 경외심을 담아 하늘이 울어야 땅이 산다 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했어요. 일단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시작해서 응축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되죠. 그래서 강수 현상으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음으로 내리는 경우에 이런 어떤 얼음과 눈 속의 물이 녹아서 흐르는 물의 형태로 이렇게 대지 위를 흐르게 되고, 그리고 대지 위를 흐르기 전에 사실은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어떻게? 땅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죠? 뭐 바위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역도 있지만 흙이 이렇게, 주로 토지라는 것은 흙을 얘기하잖아요. 흙으로 이루어진 지표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땅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땅 속에 물이 스며드는 과정은 우리 나중에 또 하겠지만 침투라고 불러요. 이렇게 땅 속에 물이 스며든 다음에 이렇게 무엇을 형성하게 됩니까? 사실 지하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다가 지하수가 이렇게 땅 속에 그 어떤 흙 알갱이 사이를 꽉 채운 상태로 흐르다가 그 어떤 꽉 채운 상태로 흐르는 가장 높은 수위의 면, 즉 지하수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대지의 그 어떤 높이가 낮아지면 뭐 저수지도 되는 거고, 이렇게 땅 위를 넘쳐 흐르는 것을 사실은 침투라는 말 대신에 유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출수가 사실상 하천을 형성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우리는 지표수라고 합니다. 거대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결국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여 땅으로 내리게 되고, 땅 위를 넘쳐 흐르거나 땅 속에 침투해서 지하수로 흐르거나 그러니까 토지 위에, 대지 위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굉장히 제한된 양을 이렇게 잠시 형성하면서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사실상 어디로 흘러나가게 됩니까? 종국에는 모든 강은 바다로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증발할 때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구름이 이동할 때도 어떻게 보면 각 온도의 차이, 그리고 지구의 자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적도의 그 높은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구름이 적도에서 거대하게 형성이 돼서 사실상 고위도 부분으로 이동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땅 속에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지하수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런 유출수 모두 사실은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수 현상을 지나 지표수와 지하수 상태로 수권에 돌아간 뒤, 수권이라 하면 바다로 돌아간 뒤에 다시 증발에 의해, 혹은 이 지표에서 나무에 의해서 행해지는 증산, 그리고 토지 표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해버리는 증발에서 증발과 증산을 합친 용어죠. 증발산에 의해서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하이드롤라직 사이클, 즉 수문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수문학적 순환은 사실 여러분이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대부분의 그 어떤 교과서에서 미스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그리자면, 여기서 흐르는 물의 일부를 우리 인간이 취하고요. 인간이 취합니다.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정수된 물이 우리 수도꼭지로 와서 사실상 어디로 다시 강으로
네, 되돌려 보내게 되죠. 인간의 그 어떤 물의 이용은 농업, 산업용수 혹은 공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리해서 내보내는 이 과정을 사실상 우리는 하수 처리라고 불러요. 하수 처리라 부르고, 흐르는 물을 취해서 우리가 수도꼭지, 그 수돗물 형태로 쓰는 과정을 정수 처리라고 합니다. 이 정수 처리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분야 모두 여러분의 전공, 즉 환경공학에 의해서 행해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도 물 분야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실상 여기서 물을 끌어다 쓸 때에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래 흐르던 양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적절한 양을 끌어다 써야 될 테고, 버릴 때는, 쓰고 난 물을 버릴 때는 확실히 하수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버려야 될까요? 이 하수 처리의 목적은 사실상 하수 처리의 목적은 자연계에 흘려보내도 본연의 하천수가 가지는 수질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처리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인간이 행하는 수처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PPT 하나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물의 순환 과정은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공학을 했다면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의무. 어떤 의무라 그랬죠? 적절히 취해서 쓸 의무. 그리고 물을 끌어다 쓴 다음에는 쓰고 난 물을 깨끗이 처리해서 본래의 수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에 우리 전공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공학이라는 전공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부분이 바뀐다 해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기술인 이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공부해서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상 처음에는 다른 거 되고 싶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 하는 그런 거. 네, 지금 피 보면은 기함을 하면서 의사를 꿈꿨었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몰랐죠. 그런데 사실 환경공학을 공부해 나가면서 다른 전공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물의 양과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큰 양에 대해서 여기 지금 1kg, 여기도 1kg, 여기도 1kg 미터.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커. 그러면 우리 이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정육면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키가 150에서 성인의 키가 150에서 200 사이 이렇게 된다 할 때 본인이 만약 키가 160 정도 된다면 본인의 머리에서 60cm 정도 이렇게 내린 게 1m 되겠죠. 그래서 1m, 그래서 가로로 눕혀서 또 1m, 그리고 또 세로로 1m. 그 안에 1000리터가 들어가요. 1000리터.
자, 그러면 삼다수병 작은 게, 삼다수 식수병 작은 게 500ml거든요. 그런데 큰 게 2L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0m의 이 가상의 그 정육면체 공간 안에 삼다수병이 몇 개? 삼다수 2L짜리 병이 500개. 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물 1리터는 몇 킬로그램? 1k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대학생 됐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노트북 같은 거 좀 구매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가서 사는 것보단 인터넷에 제품이 맞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 노트북의 무게가 2kg 정도 되네. 보통 게임을 하기 위한 노트북이 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2kg 훌쩍 넘어가요. 아, 그러면 게임도 해야겠고 난 들고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겠어. 이런 욕심은 가지면 안 돼. 네. 2리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다수병 큰 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 빠져요. 노트북은 사실상 1kg 정도 되면 들고 다니기 좋은데, 그러면은 삼다수병을 반쯤 먹어치운 거, 아니면 작은 삼다수병을 2개 들고 다니는 것의 무게를 생각하면 됩니다. 1리터는 1000cm 세제곱이 됩니다. 10, 10, 10. 네, 그죠? 그래서, 네, 10cm, 10cm, 10cm가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뭐 1m, 1m에서 2m, 즉 1m의 정육면체 안에 삼다수 2리터 병이 500개씩이나 칼칼칼칼 부어서 해보면 500개 들어갑니다. 네. 네, 1000리터. 1000리터는 삼다수 2리터 병 500개. 1m 세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의 물 분포는 사실상 바다의 97%. 97%. 이게 염수예요, 염수. 짠물. 자, 짠물을 먹고는 사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 뭐 생물들, 염수에 견딜 수 있는 생물 말고 지구 육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대부분 짠물을 먹고는 생존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97%를 염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수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오로지 3% 정도의 담수 중에 3분의 2가, 즉 전체 100%로 봤을 때 2%가 빙산과 빙원, 네, 아이스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는 땅 밑을 흐르고 있어요. 네, 땅 밑을. 오로지 0.3%의 물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호수, 습지, 강, 뭐 기타 그런 어떤 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물의 종류는 염수와 담수로 나뉠 수 있는데, 염수는 염수고 담수는 세 가지, 빙하, 그리고 지하수, 지표수,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가 보는 낙동강, 뭐 그죠? 한강, 뭐 이런 어떤 강은 당연히 지표수에 해당하는 거죠. 호수, 습지, 강, 뭐 이렇게. 지하수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뭐 우물, 요즘도 관찰할 수 있죠. 그죠? 우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거. 우물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게 되는지도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네. 자, 이 정도 하고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